그럼에도 그 분주했던 마음을 이 영화가 좀 값지게 되돌려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아카데미 시즌 포함해서 연초에 사실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가에 걸리게 되는데, 저는 올해 3월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반짝이는 발견을 꼽으라면 이 영화를 주저없이 꼽고 싶습니다. 입소문으로 미리 접하고 이 영화를 오늘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무 정보 없이 지금 이 영화를 보러 왔다가 참 괜찮은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화의 안과 바깥의 이야기들 좀 차례로 짚어가면서 이 영화의 미덕에 대해서 찬찬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2026년에 관객에게 당도를 한 작품인데요. 사실 2023년에 해외에서 먼저 공개가 됐던 작품이죠. 어쩔 수 없이 해외 작품들이 한국에 건너올 때는 불가피한 시간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가 한 3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네요. 일단 이 영화의 바깥의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탈리아 작품이잖아요. 오늘 보셨다시피 2023년에 이탈리아에서 개봉해서 최고 흥행작이 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이탈리아의 왕산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3년에 보셨던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겠지만, 영화들을 한번 찬찬히 복기해 보시면 전 세계를 휩쓴 두 편의 영화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뭘까요? 2023년. 3년 전이라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하죠? 2023년에 바벤하이머라는 유행어가 생겼었죠. 이 해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전 세계 극장가를 휩쓸던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라는 작품이 이탈리아에서 그 두 영화를 제치고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고요. 그 해 이탈리아에서만 53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러니까 2023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 역대 최고 흥행작 10위권 내에 안착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11위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부엔카미노라는 코미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런 작품들이 그 이후로 좀 새롭게 극장가에 선을 보이게 되면서 순위가 한 단계 밀렸지만 어쨌든 괄목할 만한 기록인 것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자국 코미디가 강세를 보이는 차트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흥행작 중에는 아바타, 타이타닉 이런 전 세계를 휩쓴 작품들도 있지만, 이탈리아 내에서 만들어진 코미디가 굉장히 강세를 띠는 편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도 그중 한 편으로서 역대 흥행작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보신 영화 속의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는 파울라 코르텔레시라는 배우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을 연기한 이 배우는 이 영화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 영화를 연출하고 또 주연을 맡은 작품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가수이기도 하고 코미디언이기도 하고 연기라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필름메이커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 분인데요. 남편이자 또 같이 필름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리카르도 밀리나라는 사람과 그 두 명의 공동 각본가와 함께 이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영화의 흥행을 둘러싼 바깥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 때 나오게 된 의외의 이름은 지아장커 감독입니다. 갑자기 중국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스틸라이프, 사나고인 같은 작품으로 시네필들에게 유명한 감독이죠. 지아장커는 이 영화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아장커 감독이 텐치라는 사람과 세운 배급사가 있습니다. 텐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태국의 아피차퐁 미라세타푼이라는 거장 감독이 있죠. 이 감독의 영화 메모리아라는 작품을 지아장커와 중국에 배급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베테랑 배급 전문가예요. 이 두 명이 공동 설립한 신생 배급사가 있습니다. 언노운 플레저스 픽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중국에 배급한 첫 번째 해외 작품이고요.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흥행을 이 작품도 거두었습니다. 지아장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 여성 관객들도 다른 아시아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여성의식이나 공감대, 연대 같은 주제들에 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여성 서사, 여성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와 달리
여성이 어딘가를 도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현대의 중국 관객들과 조금 소통의 소구점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하상커의 이 같은 분석은 아시아의 어떤 영화에 대입해도 사실상 이상할 게 없는 분석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이번에 내부로 천천히 들어가서 어떤 장점들을 가진 작품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2026년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해외에는 2023년, 그러니까 2020년대에 선을 보인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과거의 향수가 조금 물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이 같은 분위기를 설명하려면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라는 흐름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각 나라에 그 선전 영화들이 있던 시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인 선전 영화들을 만들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무솔리니 시대에 그런 선전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그 시대가 저물고 나서 당도한 새로운 사조가 바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입니다. 단어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는 누벨바그가 있죠.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칸 뉴 시네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필름메이커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각국의 어떤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겠다라는 필름메이커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던 누벨바그 사조와 궤를 나란히 하는 것인데요. 이 장르의 이탈리아 작품들을 생각하시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몇 번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영화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무광기 도시 같은 영화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 같은 작품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이 두 작품들, 그 외에 더 많은 작품들을 경유해서 바라보는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리의 카메라를 필름메이커들이 들고 나가서 기존 배우들을 기용해서 진짜에 다가가려고 한 영화들의 사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렇다면 누구였냐면 주로 남성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대부분 계급투쟁의 문제들, 전쟁이 남긴 어떤 상흔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조가 관객들에게는 일종의 일침이자 어떤 자명종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은 이후의 이탈리아 영화들의 흐름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습니다. 이를테면 자전거 도둑이라는 명작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보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를테면 자전거 도둑은 가족을 부양하려는 남자가 그 부양을 위해서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자전거를 도난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자전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전 같으면 이건 영화의 스토리로 보기 조금 어려운 플롯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가진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고난에 대한 아주 밀접한 상황들에 대한 좀 냉철한 묘사들의 영화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은 50년대에 조금 변화된 흐름으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리얼리즘이 가진 영화 특유의 어떤 암울함이 있죠. 좀 어둠을 상쇄하기 위한 장르로서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 장르의 문법은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에 코미디나 로맨스 같은 걸 조금 얹게 되죠. 그래서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들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핑크 네오리얼리즘의 분위기를 다시 가지고 온 영화가 오늘 보신 우리에겐 아직 내일이 있다 라는 작품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쭉 이야기했던 새로운 영화들의 흐름을 탄 고전적인 접근에 아주 현대적인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그 안에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오늘 보신 작품인 거죠. 이를테면 이전의 영화들이 사회
바깥에, 그러니까 가정 바깥의 계급 투쟁에 집중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그 계급의 문제를 가정의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차이점이 가장 크게 있겠습니다. 물론 이 핑크 니오리얼리즘의 특징들을 발견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에 놓이는 게 정비공 리노와의 어쩌면 이뤄질지 모를 가능성의 로맨스죠. 물론 이 영화에서 뭐 이뤄졌을지 안 이뤄졌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그 리노라는 남자가 말하죠. 지난 30년간 매일같이 후회했다. 그리고 나오는 장면으로 혹시 기억하세요? 서로 초콜릿을 나눠 먹고 초콜릿을 치아에 묻히고 웃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쭉 패닝을 하죠. 굉장히 전형적인 로맨스의 연출점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핑크 네오리얼리즘의 요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영화는 현대적인 방식을 추가했죠. 그러니까 영화 가지고 있는 어떤 툴들은 고전적인 스타일이지만 억압받던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평범한 드라마에서 보편적인 놀림으로 나아가는 구성이라든지 장르 안에서 로맨스라고 하면 남성 중심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적이고 좀 여성적인 시각을 불어넣은 스토리텔링과 연출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독은 아예 영화를 만들 때 처음부터 네오리얼리즘을 의식했느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감독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장르를 흉내내고 싶었다기보다는 이탈리아인의 DNA의 일부라고 이 장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문화에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영화의 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른들한테 과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희도 명절에 맨날 듣는 얘기죠. 옛날에 뭐 어쨌고 뭐 조상님이 뭐 어쨌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자기만의 버전이 있잖아요. 이 감독에겐 그렇게 생겨난 시각적인 언어가 바로 네오리얼리즘의 방식이었던 거죠. 오프닝 장면부터 좀 살펴보면서 이 영화의 특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프닝을 어떻게 보셨어요?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오프닝에서 잘 잤어 여보? 라는 이야기를 주인공이 하면 뺨을 맞게 되죠, 남편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머리를 빗고 창문을 열고 막 집안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집안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를 쭉 따라갔을 때 보이는 이 집안의 구조는 아마도 한국의 반지하 형태인 것 같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아주 잘 살지 않는,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계급이 살고 있는 집이다라는 인상을 단번에 주게 되는 집인데 이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프랑카 레이몬디라는 뮤지션의 아프리테 르피네스트레라는 곡인데 이게 영재로 바꾸면 오픈 더 윈도우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시퀀스에서는 마치 뮤지컬 영화처럼 이 영화가 선택한 음악의 가사에 주인공들의 행동과 상황을 일부 병치시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사가 밑에 자막으로 제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일의 행복이 기다려요. 은빛 구름과 기다림 속에서 달은 이미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요. 라는 아주 핵심적인 가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프닝 장면을 혹시 다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이 오프닝에서 창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델리아가 창문을 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곧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사람은 딸 마르첼라예요. 이 가사에 의하면 창문을 열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건 결국엔 그 두 사람이라는 암시 오프닝에서부터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르첼라가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요? 엄마와 마찬가지죠. 동생들 대신에 내가 학교 갔으면 더 나았을 거야 라는 말에 이 딸에게 돌아오는 모욕적인 언사는 남자니까 학교 가야지, 네 동생들은. 넌 돈 벌면서 저 쓸데없는 엄마 좀 도와 같은 말이나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생들은 약간 노답이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인 그 동생들을 두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와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도 이 아이들이 정신을 굳게 차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아빠와 할아버지 같은 어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때까지의 화면비는 4:3의 화면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시아버지가 소개되는 과정까지가 이 집안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4대3의 비율 안에서 소개되는 가족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타이틀이 뜨고 주인공이 거리로 나서게 되면 화면비가 바뀌게 돼요. 가로가 넓어지거든요. 사소한 장치인 것 같지만 사실 그만큼 이 여자를 가두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갑갑하고 좁은 환경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시각적인 선택이죠. 저는 화면비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화면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화면으로 문을 여느냐, 어떤 각도로 인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객의 마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내가 그 장면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벌써 생겨버립니다. 아마 화면비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 영화를 보셨더라도 오프닝에서 벌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화면이 나에게 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갑갑하다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필름메이커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설계를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거리의 풍경이 쭉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오프닝 시퀀스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거리 안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고 지금 이 사람의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고 길거리의 풍경이 어떤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개해줘요. 인물이 그냥 걷는 걸 찍었을 뿐인데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주인공을 쭉 따라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 우리가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시즘의 잔재 안에서 재건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분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부상당한 남자들도 있고요. 바로 전쟁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여자들, 식료품을 파는 여자들 이렇게 그때의 사회상들을 쭉 보여주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음악은 존 스펜서의 블루스죠. 칼린이라는 음악이 흐르는데 40년대임을 감안하고 보면 이 음악이 나오면 안 되죠. 이 영화는 그런 식의 음악을 참 잘 쓰죠. 중간에 오케스트라의 굉장히 경쾌한 리듬의 음악이 나오기도 하는데 음악을 그렇게 시대와 일부러 맞지 않게 조응이 되지 않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간 달리아가 갔을 때도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도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영화는 굉장히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그렇게 달리아가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주사 놓으러 가죠. 한국에서 지금 주사 놓는 건 굉장한 이슈인데 어쨌든 이 집에 가서 간호사 일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간호와 양육이 가정 안팎에서 모두 그냥 여성들의 몫인 사회인 거예요. 누군가를 간병하고 주사를 놔주고 그걸 푼돈을 벌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어떤 세팅을 보여주죠. 이때 이 가정의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를 유심히 들으면 당시 투표를 앞둔 사람들의 기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하다는 식탁 위의 대화가 오가는데요. 그때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보이는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를 거들어요.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당연한 말이죠. 굉장히 타당한 논리인데 이때 그 집안의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쓱 지나가는 장면이긴 해요. 그 일 나갔던 집의 식탁 풍경을 그냥 달리아가 무심히 바라본다라는 숏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 분위기가 어떻고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고민이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후에 나가서 빨래를 걸면서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다른 세상이 올 거야 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숏이 들어간다던가 또 이후에 사돈 집안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상견례겠죠? 그 상견례를 마쳤을 때 사돈 집안만 카페에 가서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때 이 투표에 대한 벽보를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돈 집안이 될 아버지가 이거 소리 너무 시끄럽게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딸을 보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딸을 보면서 그 집안의 아내가 말을 해요. 루시아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괄호 열고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라는 뜻이겠죠? 이때 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죠? 선택은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영화가 제시하진 않지만 이 시대 분위기가 어떻고 굉장히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편지를 받았을 때 주인공은 왜 저렇게 미소가 만연한 것인가?
어떤 편지길래 저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인가 하는 미스터리 구조로 또 이 영화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상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로맨스의 분위기인 척 미스터리를 깔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장르적인 트릭이라는 점에서 즐거운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결국엔 뭐였느냐, 영화 후반에 밝혀지는 것은 선거 투표 용지였다라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1945년에 4월에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가 되었고, 법제화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기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1년 뒤인 1946년에 총선에서 여성들이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는데요. 이 투표가 뭐였느냐 하면 국민투표의 형태로 이탈리아의 공화제를 도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총리든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제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군주제 유지로 갈 것인가, 이 투표를 가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투표가 임박한 46년 이탈리아의 로마가 배경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화국을 선택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이 영화의 줄기와 어떤 식으로 얽혀들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구조를 영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양념처럼 들어간 것이 코미디죠.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영화가 코미디를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폭력을 코미디로 치환했다는 어떤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했을 때 그 감정이란 건 결과적으로 절대 일관성에 기초하지 않죠. 희극이 비극이 되기도 하고 비극이 희극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란 건 희극과 비극이 섞인 형태의 그 무언가로 항상 우리에게 존재를 하는 것인데, 저는 유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유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거부감을 일단 완화시켜주는 장치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폭력이나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예고편부터 보고 나 이거 보기 싫어, 나 이 문제 알고 싶지 않아, 혹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벼운 톤으로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겠죠. 그렇게 장벽이 생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화가 보여주는 코믹한 톤이 가진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 아이러니로서 굉장히 부드러운 진입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누구든 이 영화에 동참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건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어렵고 심각한 주제를 냉소적인 유머로 바꾼다는 기능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전쟁이 끝났고 지금 평화의 무드가 완성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각 가정 안에서는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터 같은 일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전쟁터를 있는 그대로 이 화면에 옮겼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가정폭력의 묘사로서 뮤지컬 안무를 좀 활용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를 한순간에 얼마나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가, 관객에게 얼마나 리얼한 목격을 하게 만드는가의 제시가 아니라, 이 여자는 앞뒤 상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리듬이 생겨나는가를 조금 더 주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왈츠로 표현한 장면 같은 경우는 이 델리아가 가지고 있는 서서히 발산하기 시작하는 저항의 리듬이 좀 쌓이는 방식으로 연출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코피가 흘렀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목에 멍이 생겼다가 사라지거나 이런 식의 형태로 연출이 되는데, 이건 주지하듯 너무 반복되는 악순환의 표현이죠. 절대 끝나지 않을 무언가. 이 상황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에 상처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이번에 피가 말랐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피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 악순환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 미래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장면이 보여주죠. 그걸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모든 가정이 저런 폭력을 겪는 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폭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가정 안에서 맞고 때리는 그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훈육을 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나 했던 건 저는 가정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할아버지가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다정한 분이었어요. 손자를 잘 챙겨주는 굉장히 다정한 분이었지만 손자가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갑자기 입술가 뭐 닥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악당인가요? 괴물인가요? 그렇진 않지만 아이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쓴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들은 사실은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공감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가 이탈리아에 상영됐을 때 상영 후에 관객들이 이 감독에게 와서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인 게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 나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는데 영화 속의 아이들처럼 나는 다른 방으로 도망쳤어요 라는 고백을 하거나 과거에 나는 델리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고백들을 감독에게 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을 밖으로 꺼내게 만드는 작업도 이 유머와 비극의 아이러니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관객들의 공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의 경우라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엄청나게 제약하는 삶이죠.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는 나는 사회 전체의 의제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게 여성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 영화가 택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영화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말로 일일이 다 감정을 풀 수 없을 만큼 무언가가 많이 좀 얽힌 상태이긴 한데 딸이 얘기하죠. 마르첼라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살아요? 왜 안 떠나요? 라고 말했을 때 눈물을 막 흘리죠. 엄마가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요. 이 폭력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나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달리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로? 내가 도망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데? 라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르첼라는 저는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을 가진 캐릭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늘 화를 내고 어떤 지점에서는 똑같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혐오하지만 같은 크기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저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인물로 딸이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그냥 최소한으로 아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확연하게 다른 세대, 체념을 했지만 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체념한 두 세대, 두 여자, 엄마와 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델리아의 과거와 현재가 지금까지 폭력을 잠식했던 이 현재가 딸 마르첼라의 미래로 이어지는 전개에서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게 되죠. 극중의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다른 삶을 딸이 늘 꿈꾸지만 결국에는 그토록 경멸했던 엄마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가 바로 마르첼라인데요. 델리아가 결국에 자기 딸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보인 캐릭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가해지는 아직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격하진 않았지만 결국엔 예정된 그 폭력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때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딱 끊기는 잔재가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 나타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질병 같은 것이고 정확하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부정하는 현실이 바로 폭력에 대물린 가부장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 그렇다면 여성들끼리의 관계가 어떤가 저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 언급에서는 엄마와 딸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이 영화에 나온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불필요하게 모든 것을 퍼나르는 시대이긴 하지만 이때는 모든 것을 서로 관찰하는 시대였다는 점이 영화에서 드러나는데요.
사이가 좋을 때는 동네 주부들이 서로 생활용품을 대여해주죠. 그래서 상견례가 있을 것 같은 날 테이블보 빌려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광장에서 하기도 하는데, 혹은 서로의 처지가 너무 까나니까 그 처지를 고려해서 뭐 눈을 감아주고 말을 맞춰주는 일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긴 하죠. 그래서 감독이 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물론 그 선거에 대한 배경은 당연히 실화고요. 주인공의 이야기가 실화가 아니란 뜻이겠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삶과 비슷한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그리고 그 마당의 안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가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골목에서 뭐 숟가락이 서로 몇 개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다 알았던 것처럼 사생활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 커뮤니티 안에 여성들이라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발코니나 뭐 대문 같은 거 그냥 사이에 두고 서로 소리를 쳐서 대화를 하거나 아이들 함께 양육하거나 그렇게 공동체 생활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던 시대의 배경이 바로 이 영화 속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겪었던 여성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세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영화 속의 달리아의 세계일 것이고, 시아버지가 나는 여왕처럼 대접했다고 하지만 며느리의 기억은 5층에서 뛰어내린 그 시어머니의 삶이기도 했을 거예요. 아주 오래 이어진 가부장제였을 텐데, 이 공동체 여성들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여기에 야채를 파는 친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후에 살짝 말을 맞추게 되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달리아를 전혀 모르는 손님에게 이 주인공을 소개할 때 멘트가 혹시 기억나세요? 얘 남편은 간수예요. 얘는 감옥에 갇혀 살고요. 이 둘은 지금 처음 만났죠. 손님에게 이 캐릭터를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소개를 해주다가도 일요일에 약혼식 끝나면 키워 라면서 담배 한 개피를 챙겨주는 정이 있는 굉장히 양면적인 캐릭터죠. 마당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이블 빌려줄게,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라고 하지만 벨리아가 학대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유 불쌍한 사람, 아유 또 저러네 라는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무도 그 집안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말려주진 않거든요. 이게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공동체 여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사용하는 단어들은 되게 가벼운 거예요. 아 불쌍해, 아우 또 맞네, 이런 식의 단어들. 그 사이에 굉장한 모순이 있는 거죠. 그 지점도 짚어낸 것에 저는 굉장히 탁월하게 여성들의 커뮤니티 안에 양면성을 짚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의 표현으로는 여자들에게는 일종의 안테나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남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무심해서가 절대 아니고 그냥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나 여성들이 일상에서도 숨쉬듯이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어떤 부정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지, 혹은 내가 내 의지로 발현하지 않는 통제당하는 기분의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 감독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이 영화를 본 여성 관객과 남성 관객의 반응이 좀 흥미롭게 다른 지점도 있지 않을까, 약간의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영화 속의 엄마와 딸의 이야기처럼 실제 이 감독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영화를 만들기 몇 년 전에 코텔레시 감독이 어린 딸에게 책을 하나 읽어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여성 인권의 변천사를 다룬 어린이 동화였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딸에게 읽어주는 책으로 굉장히 탁월한 책이죠. 그 책을 읽어주면서, 그건 체칠리아 델리아라는 작가의 니나와 여성의 권리라는 책이었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을 때 딸의 반응이 재밌었다는 거죠.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여성들의 권리가 없었던 시절부터 이걸 어떻게 추진으로 얻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딸이 이 얘기를 안 믿었대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가 어딨어, 그런 시대가 어딨어,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이 감독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시대가 변했다 라는 안도감이 처음에 들었다고 해요. 내 딸은 그런 세대가 아니구나. 더 이상 내가 겪었던 시대와 같은 시대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에 처음에 안도를 하다가 다음에 뒤 이어서 든 생각은 내 아이가 모른다면 이 아이 또래 10대 소녀들은 아마도 전혀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역사를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은 처음에는 내 딸은 굉장히 멋진 세상에서 자라겠구나, 새로운 세계에서 자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권리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나 영원하게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크게 보면 엄마가 딸에게 주는 사랑의 다른 언어의 작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넬리아가 딸에게 편지를 주듯 그리고 가부장제의 악습을 끊는 어떤 첫 걸음을 보이듯이 영화의 바깥에서도 감독이 딸에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한 작품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엔드 크레딧에 보면은 라우레타를 위해라는 자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살 딸 라우레타의 감정에 헌정하는 영화라는 뜻의 크레딧으로 반영된 거고요. 이 시대의 여성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메인의 서사로 나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아시아의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바꿔보아도 우리 시대 할머니 세대 혹은 증조 할머니 세대, 전쟁을 겪었던 전후 세대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게 공명을 할 텐데요. 감독이 흑백으로 영화를 찍기로 결정한 이유도 어릴 때부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을지를 상상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떠올린 가장 첫 번째 이 영화의 장면이 남편에게 아침 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뺨을 맞는 여자,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라는 출발점에 강력한 동기를 가졌다고 하고요. 이 영화가 시대착오적인 영화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를 보듯이 그냥 마음 편하게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40년 된 가부장제 안에서 저런 폭력이 있었구나 라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화가 개봉한 2023년에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20대를 갓 넘긴 줄리아 체케틴이라는 여성의 죽음 때문에 사회가 들썩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영화가 개봉하던 시기와 비슷했던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 여성은 살해를 당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한 건데요. 그렇게 2023년에만 이탈리아에서 예전의 파트너 혹은 현재의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고 추정이 되는 여성이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2시간마다 한 명씩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이탈리아의 교육부 장관이 그 체케틴이라는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서 전 학교에 1분간 묵념할 시간을 가지라라는 어떤 촉구를 해요. 근데 학생들의 반발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때 이 교육부 장관의 반응이 학생들이 보인 리액션은 묵념 대신 소음을 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묵념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반응으로서 노 누나디 메노라는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게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구 트위터, 현 X, 인스타그램 같은데 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노 누나디 메노, 침묵하지 않겠다는 어떤 시위가, 태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침묵하지 맙시다, 줄리아를 위해, 모두를 위해라는 사회운동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영화는 무엇이 변했고 그 사이에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왜 아직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현으로서 찾아온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 이 영화에 나오는 말처럼 연애 편지 대신 내일을 택하게 됐는지, 왜 투표용지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찬찬한 과정이 이 영화 안에 있죠. 그렇게 달려가다가 이 영화의 엔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 영화의 엔딩을 예상하셨던 분이 있나요?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혀 이 영화의 엔딩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가끔 어떤 영화가 트릭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 트릭에 속아서 분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분하다. 이걸 왜 몰랐지?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트릭에는 속았지만 굉장히 기분 좋게 속는 경험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처음에 그 친구 마리사와 주인공이 말을 맞추죠. 일요일에 미사 끝나고 나 주사 놓으러 가는 거야 라고 친구랑 말을 맞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대감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일요일에 도망가나? 저 그지같은 집구석 드디어 탈출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아버지가 끝까지 발목을 잡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아버지를 향한 반응도 굉장히 재밌죠. 장례식장에 온 남자들은 점잖은 분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반면 주인공과 마리사는 끝까지 입상인의 비열한 개자식, 저주받을 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오늘 죽다니 이런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달리아는 6월 3일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주지아들이 6월 3일이라는 날짜는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가 열렸던 바로 그 날이고요. 하지만 그 후반부의 장면이 나올 때까지 6월 3일로 날짜를 맞추는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태로 이탈리아 여정을 따라갑니다.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 편지를 두고 그리고 델리아의 구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영화가 쫓아가는데요. 저는 이 영화의 결말에 진짜 탐복했던 것이 멜로드라마의 형태에서 보통 여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남성을 만나서 행복을 찾는 것이잖아요. 물론 잘 모르겠지만 이노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같이 살면 또 어떤 남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남자와 함께 도망칠 것 같은 기대감을 보여주던 이 영화가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를 허무르는 설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사랑을 만나러 가느라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립스틱을 바르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이 사람 나의 의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투표소에 가서는 립스틱을 지우고 그 투표지를 입에 물고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남편이 자고로 오면서 끝까지 악당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서류를 두고 온 엄마를 대신해서 그 투표용지를 주게 되고요. 이때도 그 오프닝 장면과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 대사가 아닌 음악의 가사로서 이 상황을 영화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다니엘레 실버스트리라는 가수의 입을 다물고라는 제목을 가진 이탈리아어인데요.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이 가수랑 감독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른 버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였는데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오늘은 다른 이들과 노래할 거예요. 신념 때문이든 체념 때문이든 참여는 물론 자유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인 가사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곡을 이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쭉 깔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남편 이바노의 표정을 보면 영화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남자의 표정에서 영화 끝날 때까지 절대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무력감의 표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라는 것이 정치적인 언어를 하나 행사한다는 것이 기존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기본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항상 집안에서 말이 너무 많다. 너는 말 좀 하지 마라 라는 소리를 들었던 델리아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바로 투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지아의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미래일 것이죠. 계단에서 남편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숏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 숏이 델리아의 대사를 얹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명징하죠.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더 이상 결정되지 않은 삶을 나 살겠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현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투쟁을 마친 여자의 얼굴로서 그 계단의 주인공이 서 있죠. 그래서 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웨딩드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선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얼굴이고 이것은 결국 넓게는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고리는 어떤 식으로 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더 이상 목소리를 참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텐데요.
저는 이 영화의 결말에 기분 좋게 속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 영화의 결말이 조금 미심쩍고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이 반전을 만들기 위해 너무 좀 억지로 세팅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생각에도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저는 이 영화의 트릭이, 이 영화의 반전이 반전을 위한 반전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집단적이고 아주 사회적인 차원의 목소리로 확장되기 위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이라면 로맨스를 택했겠죠. 로맨스에 질주를 했겠지만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행복이 아닌 더 먼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는 한 표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마무리였고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엔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박수가 나온 일반 상영관이 몇 개 있었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듣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더 큰 호응들이 나왔던 장면인 것 같고요. 다른 실화 소재의 영화들이 주는 의뢰 그것에 기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모든 장면이 끝났을 때 실제 64년의 투표 현장으로 76년의 투표 현장으로 가서 어떤 식의 얼굴들로 그 투표를 했는지 그 시대 여성들의 얼굴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영화 안에서 델리아와 주변 여성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연기를 해주었지만 그 투표장에 너무 설레는 얼굴로 들어선 그 마지막 카메라에 잡힌 여성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신이 나서 정말 아이 같은 얼굴로 상기된 얼굴로 그 투표장에 모두 들어서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그리고 그게 불과 한 세기도 다 지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도 어떻게 각자 해석하실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약간의 짝꿍 영화처럼 추천하고 싶은 두 편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 다들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 작품은 한편은 캐리 물리건 주는 서프레제트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20세기 초에서 영국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서프레제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 운동을 벌였던 여성들을 지칭하는 참정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나사에서 가려져 있던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보여준 히든 피겨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가지도 우리에게 아직 내일이 있다는 영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용기와 내일을 보게 해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현재와 분명한 지점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한 작품들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두 영화를 집에서 추가로 관람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영화를 오늘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점이 있으셨거나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영화 잘 봤고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친구랑 같이 커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커피에 설탕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 주인공이. 그거를 좀 뭔가 의아하게 좀 견제하는 듯이 주인이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살짝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짜 그 설탕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라서인지 아니면은 아메리카노인데 뭘 그렇게 설탕을 저렇게 많이 타지? 인지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있었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뭐 기자님도 그렇게 설탕을 많이 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요.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근데 아마 그 영화 안에서 주인공을 위시로 한 여성들만 있을 때 그 주변 남성들의 시선이 어떤지가 저는 더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잠깐의 담소를 나누는
상황마저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잠깐 이러는 건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때는 소일거리를 하지 않는 여성이 순전히 자신의 여가를 위해 혹은 어떤 잡다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주변의 남성들에게 굉장히 안 이쁜 시선을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굳이 그 숏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사실 델리아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2명밖에 없어요. 외지인, 그러니까 이 나라에 주군하고 있는 미군 1명과 그리고 어쨌든 로맨스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사랑, 그 둘을 빼고는 사실 여자들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는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남자들 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장면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요. 이탈리아에서 설탕 많이 타지 않나요? 아메리카노 형태로 마시기보다는 에스프레소 형태로 마시기 때문에 설탕이 늘 이렇게 테이블 위에 엄청나게 놓여 있고 많이들 타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유럽에 취재를 가거나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은 네, 에스프레소에 설탕 많이 타서 마십니다. 네, 다음 질문도 있으세요?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중간에 블루스라던가 아니면은 또 뒤에 나오는 랩 같은 노래 말씀 잠깐 하시면서 이 영화가 이제 시대랑 일부러 끝나는 노래들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들에서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아직 저희 여성들이 현재에도 겪고 있음을 말하려고 일부러 시대착오적인 연출 그런 장치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아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다 제가 깜빡했군요. 미스매칭의 효과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프닝의 화면 비율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보는 사람이 의식하고 보든 의식하지 못하고 보든 저는 그 잔재가 마음 안에 남는 게 영화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가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신 관객들도 있을 거고, 이 시대의 음악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음악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 안에 남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위화감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관객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굳이 그 시대의 음악들이 아니라 현대와 공명할 수 있는 음악들을 까는 건, 이게 어쨌든 배경은 46년 자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현대의 장면을 넣는다거나 현대 여성들을 뭐 타임리프 형식으로 불러온다던가 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와 공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건 현재 영화적인 기술들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시대 음악으로 지금 관객들과 느낄 수 있는 동질성을 획득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의 영화적인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46년대에는 불가능했지만 그렇게 뭐 뭔가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 쿠키가 나왔다 들어간다던가 멍이 생겼다 사라진다거나 하는 기술들로 관객에게 계속 끊임없는 말걸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음악도 말씀하신 기능과 똑같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하고요. 한 분 정도 있으시면 더 받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미군이 결국에는 그 TNT 뭐 폭탄을 터뜨려서 그 마르첼라를 줄리오에게서 이제 구해주는 그 어떤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공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르첼라를 결혼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왜 영화에서 감독은 그런 식으로 좀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장치를 넣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상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영화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연대가 등장을 하죠. 뭐 작게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의 연대에서부터 어머니 세대와 딸 세대의 연대, 그리고 결국엔 투표장으로 향하는 그 많은 여성들 사이의 연대가 말없이 이어지는데,
저는 아까 물론 외지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시대의 모든 남성들이 이랬을 거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물론 이 영화 속에 주목하는 남성들은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시대에도 어떤 식으로든 좀 깨어난 가치관 혹은 당연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영화에서는 그 미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내가 아주 가볍지만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은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그 덕분에 나는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잃지 않는 경험을 이 사람은 했잖아요. 그리고 영화 내내 무언가를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저는 영화의 장치적으로는 이 사람도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관객에게 심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섣부르게 이 미군이 도망갈 때 탱크를 태워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주 차량을 어떻게 좀 도와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 저 미군이 이 이야기에 얽혀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폭발력을 갖는 방식일 줄은 몰랐지만 저는 그 장치가 아주 단순하게는 그냥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터트리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영화적인 장치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만 영화 안에서 서사적인 면에서의 어떤 인과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서 이 결혼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 집에서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기 때문에 딸을 조건부 결혼을 보내는 것처럼 너무 만족하는 이 상황에서 저 집이 망하지 않으면 내 딸이 결혼하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자구책이자 이것을 영화 밖에서 조금 어떤 장치적인 해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의 폭발력이 필요해야 결국에는 이 모든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한 거죠. 투표라는 게 결과적으로 저는 폭탄에 버금가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를 내는 것,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전에 어떤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의 투표와 이 폭탄의 기능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나는 조금 물리적인 장치로, 하나는 좀 서사적인 장치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들 어떤 경로로 이 영화를 선택해서 오시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모쪼록 즐거운, 그리고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올해 연초에 만날 수 있는 좀 반짝이는 발견처럼 영화가 기억이 된다면 좋겠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라서 아침에 그냥 자다가 눈 뜨면 와 있는 게 내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 그 가치를 잘 생각하게 되지 않지만 매번 찾아오기에 좋은 것이죠. 그 새로운 시간이 다시 한번 나한테 주어진다는 건 이전에 무언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고 바꿔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짧고 간결하지만 이 영화가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그 안에 담고 싶었던 그 광활한 의미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이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매일매일의 내일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도 그런 의미의 내일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극장에서 다른 좋은 영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